엄마 나야 10년 전 죽은 아들. 새벽 2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선 택시 아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맨발에 피가 묻은 중년의 여자가 앉아 있고 운전석의 기사가 천천히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손에서 캔 커피가 미끄러졌습니다. 데운 커피가 맨발 위로 흘렀지만 순자는 뜨거운 줄도 몰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두 눈이 허공을 더듬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는 죽었어. 기사가 왼손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 오래된 화상 흉터 하나가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순자의 떨리는 손끝이 그 흉터 위에 닿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온몸이 굳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던 아들이 대체 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순자는 왜 이 한겨울 밤에 맨발로 피를 흘리며 택시에 올라탔던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 한 남자의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의 길에 함께 걸어와 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그 자리에도 따뜻한 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는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쨍그랑, 이게 국이야, 소금물이야. 뜨거운 국물이 순자의 뺨 위로 튀었습니다. 밥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국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어요. 마루를 타고 번진 국물이 부엌 문턱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순자가 몸을 피하려는 찰나 태호의 손바닥이 뺨을 때렸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입술이 터지면서 턱 아래로 피가 번져 내렸습니다. 밥 하나 제대로 못해 30년을 헤쳐먹고도 순자의 남편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된 저녁이었어요. 순자가 하루 종일 끓인 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수천 번 반복된 밤. 하지만 오늘 이 밤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밤이 될 거예요. 순자가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서는데 비틀거리던 태호의 발이 거실 선반 아래 놓인 무언가를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무 상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어요. 뚜껑이 열리며 안쪽이 드러났죠. 유골함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 민수의 방 선반 위에 모셔두었던 매일 아침 밥을 차려 올리던 새벽마다 손끝으로 쓸어 닦던 바로 그 유골함. 순자가 무릎을 꿇고 두 팔로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품에 안긴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한 줌도 뼈조각 하나도 없이 텅 빈 나무 상자. 그 순간 순자의 안에서 어떤 것이 무너졌어요. 비명도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상자 앞에 밥을 놓으며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속삭였던 수천 번의 새벽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30년 지기 이웃집 친구 옥자가 제발 나오라고 손을 잡을 때마다 내가 나가면 민수 밥은 누가 해야며 고개를 저었던 모든 밤이 이 텅 빈 상자를 향한 것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숨이 멈춘 것처럼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고 입술이 벌어졌는데도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태호가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를 보고 비웃듯 소리쳤어요. 뭘 봐. 꼴 좋다, 진짜. 태호의 고함이 귓가를 스쳤지만 순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어요. 빈 유골함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자의 손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무언가가 끊어진 사람의 손처럼 아주 천천히 상자에서 손을 뗐죠.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이 아닌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장 앞을 지나칠 여유도 없었죠. 부엌 쪽문의 빗장을 밀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순자는 맨발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면서도 순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발 뒤꿈치에서 핏자국이 까만 아스팔트 위에 하나씩 찍혔습니다. 골목 끝 담벼락 아래에 옥자가 서 있었어요. 마치 이런 밤이 올 거라는 걸 수십 년째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접힌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옥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가. 다신 돌아오지 마. 순자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이 되질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서서 큰 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로 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호의 고함이 울렸어요. 인연이 어디 갔어? 순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목소리에 몸이 굳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는 움찔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봉투 하나뿐이었어요. 핸드폰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30년간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져본 적 없던 여자가 이 밤에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집에 순자를 묶어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 아들의 유골함, 그리고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현실. 그런데 오늘 밤 그것들이 전부 거짓이거나 빈 껍데기였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자신을 가둬두던 모든 끈이 끊어진 자리에 남은 건 맨발과 찬바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순자는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큰 길로 나온 순자가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속도를 줄이는 차는 없었습니다. 터진 입술에 피가 묻어있고 겨울밤에 맨발인 중년 여자를 선뜻 태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발끝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빈 택시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왔습니다. 갓길에 멈춰선 택시의 뒷문이 열렸어요. 운전석의 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보았는데 그 시선이 순자의 맨발에 닿는 순간 잠깐 굳어졌습니다. 기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타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순자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기사가 히터를 최대로 올리고 글러브 박스에서 물티슈를 꺼내 내밀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짐이 될까봐 미리 겁을 먹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돈이 많이 없어요. 기사가 백미러 너머로 순자를 한번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조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으니깐 먼저 닦으세요. 순자의 손이 물티슈를 받아들었지만 어디를 닦아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한참을 쥐고만 있었어요. 결국 아무데도 닦지 않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순자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나요. 여기서 먼 데로 가주세요. 기사는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왜 맨발인지도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라디오에서 오래된 가요 하나가 흘러나왔어요. 순자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가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입모양만 만들다가 문득 멈췄어요. 민수가 중학교 축제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교복 소매가 손등을 덮을 만큼 길었던 아이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던 바로 그 노래.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순자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노래를 들었던 어머니로 돌아가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가장 아픈 행복이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았어요. 볼 위로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죠. 기사의 핸들 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고 그 손이 잠깐 떨렸지만
기사는 시선을 도로 위로 돌렸어요. 순자는 이미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견딘 몸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고개가 천천히 기울었죠. 기사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히터 위에 놓인 순자의 맨발이 천천히 녹고 있었고 미터기 숫자만이 소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이 밤은 아직 알려주지 않고 있었어요. 택시가 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엔진 소리와 타이어 소리만 남은 그 고요 속에서 순자의 기억이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으로 37회 전의 봄이에요. 25살 순자가 작은 마당이 딸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 감나무에 연두빛 잎이 막 올라오던 계절이었죠. 이 집은 순자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벽돌 한 장 한 장 모으듯 돈을 모아 지은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인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나르고 돌아오면 손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는데 그 손으로 저녁마다 연필을 쥐고 집 설계도를 그렸어요. 전지 위에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마당 하나를 그리면서 우리 순자 시집갈 때까지는 이 집을 지어야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린 순자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연필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순자야, 여기 마당에 뭘 심을까? 어린 순자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감나무 심어줘, 아빠. 그래서 이 집 대문 앞에 감나무가 심어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묘목을 구해와 직접 구덩이를 파고 심었고 어머니가 물을 줬습니다. 감나무가 자라는 동안 집도 함께 올라갔어요.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올라가고 지붕이 얹혔습니다. 그해 가을 감나무에 처음으로 감 3개가 열렸을 때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하나씩 따어 식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순자가 받아든 감의 무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바닥에 꼭 맞는 크기에 꼭지가 살짝 비뚤어진 감이었죠. 어머니는 그 부엌에서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부엌에 들어서면 된장 냄새가 섞인 집 냄새가 코끝에 닿았는데 그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순자에게 말씀하시곤 했죠. 순자야, 저 감나무가 감을 맺으려면 참 오래 걸리거든. 근데 한번 맺기 시작하면 해마다 열려. 사람도 그래. 천천히 뿌리를 내리면 돼. 그때 순자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마루 널빤지에 삐걱거리는 감촉과 아버지의 체온이 팔꿈치에 닿는 것만 느꼈죠. 하지만 그 순간의 온기는 37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살 때 순자는 부엌 벽 타일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삐뚤빼뚤한 집 모양 옆에 엄마, 아빠, 그리고 머리가 유난히 큰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어머니는 웃으면서 순자 그림은 안 지워하고 약속했어요. 그 낙서는 진짜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순자가 2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영원히 머물 것 같았던 순자의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이 시외버스를 타고 친척집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어요. 빗길의 맞은편 차선을 넘어온 화물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두 분 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죠. 동네 이장이 대문을 두드렸을 때 25의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아직 냄비에서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부모님이 돌아와 함께 수저를 들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그 된장찌개가
씻기도 전에 순자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마루에 앉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팔꿈치가 허전한 것,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 순자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부모님의 온기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옆집에 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보다 2살 위인 옥자는 부모님 장례 이후 혼자 남은 순자에게 괜찮아? 같은 말 대신 콩나물을 들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나한테 콩나물 남은 거 있는데 저녁에 같이 먹을래? 2사람이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콩나물국을 끓여 먹던 저녁이 순자에게는 장례 이후 처음으로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순자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옥자는 모른 척하며 콩나물만 건져 순자의 그릇에 넣어줬어요. 왜 우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옥자의 방식이었어요. 그날부터 옥자는 순자의 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27이 되던 해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건설 현장 감독이었던 태호는 처음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벼락에 금이 가면 시멘트를 들고 와 메꿔주고 감나무 감이 높으면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갔죠. 이 집 참 좋다. 정이 가는 집이야. 태호가 마당을 둘러보며 그렇게 말했을 때 순자의 가슴 한쪽이 물렁해졌습니다. 부모님의 온기를 함께 지켜줄 사람이라 믿었어요. 어느 저녁 태호가 순자네 감나무 아래에서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어. 마당이 있고 감나무가 있고 저녁에 밤 냄새 나는 집.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집이라는 걸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혼주가 없는 신부 쪽 자리에 옥자가 앉아줬고 순자의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진짜 괜찮았어요. 태호가 부엌에 들어와 벽에 크레파스 낙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이 머리 큰 게 너냐? 순자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벽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6살 때 그린 건데 지우면 안 되는 거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안 지워, 이쁜데. 그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집의 역사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남긴 것들을 함께 지켜줄 사람이라고요. 변화는 천천히 왔어요. 너무 천천히 와서 순자는 그것이 변화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태호의 건설 사업이 커지면서 술병이 늘어갔고 낮의 고함은 밤이 되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처음 맞은 날은 결혼 8달째 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반찬이 3가지밖에 없다는 이유였죠. 태호의 손바닥이 순자의 뺨을 때렸을 때 순자는 뺨이 아픈 것보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순자가 부엌벽에 등을 부딪히며 넘어졌을 때 시선 끝에는 6살 때 그린 행복한 가족 그림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갔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젯밤은 지워지는 것이고 자신에게는 평생 낙인처럼 남을 것이라는 거리요. 하지만 순자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 그 자체였으니까요. 감나무와 마루 널빤지를 두고 나가는 것은 부모님을 2번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째, 태호는 세금 문제를 핑계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를 잘 몰랐던 순자는 남편을 믿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 지은 집의 명의가 태호 앞으로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태호는 순자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자물쇠 달린 태호의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핸드폰도 통장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동네 슈퍼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자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데 돈이 더 필요해? 그 말 뒤에 날아온 소주잔은 벽에 부딪혀 깨졌고 순자의 팔뚝엔 가느다란 피줄기를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밖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순자의 몸에는 30년의 고통이 지도로 새겨졌습니다. 걷어차인 갈비뼈, 꺾였던 손목, 소주병에 찢긴 이마의 흉터까지 옥자만이 담장 너머로 순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자야, 밥 먹었어? 나 배추 남은 거 있는데 줄까? 별것 아닌 그 한마디들이 순자가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봉투에 10,000원, 20,000원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순자가 이 지옥 같은 문을 열고 나올 그날을 위해서요. 민수가 태어난 건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분만실 천장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는데 그 불빛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를 채우는 순간 순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정이 아이의 첫울음과 함께 되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순자를 닮아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수가 적고 눈이 컸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졸졸 따라다니며 구경했죠. 3살 때 민수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이 있었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뒤에서 작은 손이 순자의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돌아보니 민수가 고개를 젖히고 순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음마, 한 글자, 두 음절. 순자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미역국 냄비가 끓어넘치고 있었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가 세상에서 자기를 부르는 가장 따뜻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민수의 작은 손이 순자의 볼을 더듬었어요. 토실토실한 손가락이 엄마의 눈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이 아이가 있는 한 버틸 수 있겠다고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5살 때의 일이에요. 순자가 끓이던 미역국 냄비가 기울면서 뜨거운 국물이 민수의 왼쪽 손목 위로 쏟아졌어요. 아이의 비명이 부엌을 채웠고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팔을 찬물에 담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손목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밤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잠든 아이의 손목을 어루만지며 되풀이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화상은 나았지만 흉터가 남았어요. 민수의 왼쪽 손목 안쪽에 동전 2개 크기만 한 하얀 흉터가요. 순자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한 것도,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지 못하는 것도, 민수가 자라면서 태호의 폭력은 더 교묘해졌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잠든 뒤에 혹은 학교에 간 사이에 주먹이 날아왔죠. 하지만 아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아침에 엄마의 눈밑이 퉁퉁 부어 있으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10살짜리의 작은 손이 순자의 손등 위에 올라왔을 때 순자는 그 손을 꽉 쥐며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이었는지 민수는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이들은 다 아니까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 시장에 함께 가는 날이 순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민수를 업고 시장 골목을 걸으면 어묵 국물 냄새, 군밥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민수가 등 위에서 엄마의 목을 두 팔로 꼭 안으면 아이의 볼이 순자의 뺨에 눌렸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하나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어느 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옥자가 동네 사진관 앞에서 불렀습니다. 야, 거기 서봐. 찍어줄게. 순자가 민수를 업은 채 멈춰 섰어요. 옥자가 사진관에서 빌린 카메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바람에 순자의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고 민수가 엄마의 목을 꼭 안고 웃고 있었어요. 둘 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민수가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복 소매가 손등을 덮을 만큼 길었던 아이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객석 맨 뒤에서 순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민수가 무대에서 내려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어? 아빠는? 순자가 눈물을 다 닦은 뒤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엄마가 대신 왔지. 노래 잘하더라. 우리 민수. 민수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순자는 보지 못한 척했어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24이 되던 해 태호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설거지하던 순자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병원이야? 어디?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는 순자를 태호가 뿌리쳤어요. 이미 늦었어. 장례는 내가 다녀올 테니까 집에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어요. 순자는 현관 앞 바닥에 엎드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틀 뒤 태호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유골함이었죠. 순자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을 때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를 안듯 잠든 아이를 달래듯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민수야. 태호는 거실에서 소주를 따라 마시며 TV를 켰어요. 한참 만에 순자가 유골함을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나를 안 데려갔어? 왜 마지막을 못 보게 한 거야? 태호가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내뱉었습니다. 꼴도 못 볼 지경이었어. 봤으면 내가 버텼겠냐? 그 한마디가 순자의 입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후 10년간 이 집에서 순자의 발을 묶어둘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아침 유골함 앞에 밥을 차려 올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오늘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던 거. 밥이 식을 때까지 앉아 있다가 식은 밥을 걷어 자기가 먹었죠. 아들이 남긴 밥이라 생각하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삼켰습니다. 민수가 죽고 3개월째 되던 날 순자가 처음으로 이혼을 꺼냈어요. 왼쪽 눈밑이 검보라색으로 물든 채 밥상 앞에 앉은 태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줘요. 태호는 주먹을 쥐는 대신 민수의 방으로 걸어가 유골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근데 이건 내 아들이야. 이건 못 가져가. 유골함을 두고 나갈 수 없었어요. 이 상자가 아들의 전부였으니까요. 매일 밥을 올릴 이유, 살아있어야 할 이유. 유골함을 놓고 대문을 나서는 건 아들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유골함 앞에 밥 차리는 일만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 밥을 짓는 행위만이 순자를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죠. 택시 안에서 순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어요. 잠결에 새어나온 말.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기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게소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고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진출로로 빠져나갔고 차체가 가볍게 흔들리는 바람에 순자의 고개가 유리창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순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택시가 주차장 구석에 멈췄습니다. 새벽 2시의 휴게소는 세상에서 잠시 비켜나 있는 곳처럼 고요했죠. 기사가 시동을 껐습니다. 히터의 웅웅거림도 타이어 소리도 사라지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좁은 택시 안에 남았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기사가 내려 휴게소 쪽으로 걸어갔어요. 혼자 남은 순자가 무릎 위에 물티슈를 꺼내 입술에 마른 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거울도 없이 손끝 감각만으로 기사가 돌아왔어요. 양손에 캔 커피를 하나씩 들고 뒷문을 열어 순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보통 택시기사라면 운전석에 그대로 있을 텐데 이 기사는 뒤로 돌아와 앉은 거예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기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도 살아있었으면 이만할 텐데. 참 아들 같은 사람이네. 기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캔이 살짝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한 번 깜빡였고 기사의 입술이 벌어졌다 다물렸다를 반복했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왔던 말이 목 안에서 한꺼번에 올라오려는 것 같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사가 천천히 몸을 돌려 순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첫 음절이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엄마 나야. 민수야. 세 단어였습니다. 택시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순자의 손에서 캔 커피가 미끄러졌습니다. 때운 커피가 맨발 위로 흘렀지만 순자는 뜨거운 줄도 몰랐어요. 동공이 흔들렸고 입이 벌어졌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이 뒷좌석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는 죽었어요. 기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사가 오른손으로 왼쪽 소매를 잡았어요. 10년 동안 감춰왔던 것을 꺼내는 데는 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사가 왼쪽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어요.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동전 2개 크기만 한 하얀 흉터. 엄마가 내가 5살 때 미역국 끓이다 엎질렀잖아. 순자의 눈동자가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29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끓는 국이 아이의 팔 위로 쏟아지던 그 순간 밤새 약을 바르며 엄마가 미안해 되풀이하던 그 담. 순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떨리는 오른손이 기사의 손목을 향해 뻗었습니다. 손끝이 흉터 위에 닿았어요. 매끈하고 약간 당긴 듯한 화상 흉터 특유의 질감. 하지만 그 아래로 살아있는 사람의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순자가 만져온 건 체온이 전해지지 않던 나무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손끝에 닿은 이것은 따뜻했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흉터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29년 전 이 흉터에 약을 바르던 손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팔로, 어깨로, 마침내 기사의 얼굴로 고개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떨리는 양손이 기사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얼굴 위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쓸고 눈썹뼈를 따라 내려가고 광대뼈를 훑고 코끝에서 멈추고
턱선을 돌아 귀까지. 이마 위 살짝 솟은 부분은 7살 때 문틀에 부딪힌 흔적, 왼쪽 귀 아래 작은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 코끝이 약간 올라간 건 순자 자신과 닮은 부분. 그리고 갑자기 멈췄어요. 양쪽 뺨을 감싸 쥔 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었어요. 눈물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 울음. 횡격막이 경련하듯 움직였고 어깨가 들썩였고 입에서는 끊어진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왔어요. 기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두 손이 올라와 순자의 손등 위에 포개졌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순자의 상체가 앞으로 무너졌고 기사의 어깨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10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켰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자가 기사의 어깨에서 얼굴을 떼고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번에는 더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10년 동안 유골함 앞에서 수만 번 불렀던 이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나무 상자를 향한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향한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순자의 울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민수가 물티슈를 꺼내려 앞좌석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팔이 운전석 선바이저를 스치는 바람에 선바이저가 탁 내려왔습니다. 안쪽에 끼워져 있던 무언가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가운데에 접힌 자국. 수백 번, 수천 번 꺼내보고 다시 접어넣기를 반복한 흔적. 30년 전의 순자가 아이와 웃고 있었어요. 얼굴에 멍도 없고 입꼬리가 활짝 올라간 채 웃고 있는 젊은 순자. 옆에 있던 아이는 민수였고 옥자가 동네 사진관 앞에서 찍어준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번호를 바꾸고 사람 하나를 통째로 지웠지만 이 사진만은 버리지 못했어요.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던 10년 동안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낡은 사진 한 장이었던 겁니다. 순자가 사진의 다른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걸 10년 동안 여기 두고 다녔어?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었고 사진을 안은 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아까와 달랐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충격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순자가 눈물 사이로 말을 꺼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왜 10년이나 엄마한테 오지 않았어? 엄마, 그 얘기는 좀 길어. 들을 수 있어? 민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의 시계가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무 상자만 잡아왔던 손이 살아있는 아들의 손을 쥐고 자꾸만 확인하듯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죠. 민수가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어머니의 손등을 엄지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잖아. 그의 여름 사무실 캐비닛 안쪽에서 장부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회계 장부와 숫자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장부.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한테 이건 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첫 번째 주먹이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깨졌고 두 번째 주먹이 코를 때리면서 코피가 터졌어요. 민수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태호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벽에 밀어붙이고
술 냄새가 닿을 만큼 가까이. 민수가 순자의 손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랬어. 다시 이 집에 발 들이면 내 엄마를 가만두지 않는다. 입 열면 엄마가 다친다. 순자의 손이 굳었어요. 30년간 어머니의 얼굴에 생긴 멍을 보아온 민수에게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해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깨진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코피를 소매로 닦으며 이름을 이준혁으로 바꿨고 사라졌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가 빈 유골함 앞에서 10년을 보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만든 거짓이었어. 태호가 경찰 쪽 인맥을 이용해 가짜 교통사고를 만들었고 장례업체와 짜서 빈 유골함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산 거야. 민수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지갑에 있던 돈이 바닥나자 일용직을 뛰었고 3개월쯤 지나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밤 근무만 했어요. 낮에는 아버지와 마주칠 수 있으니까요. 처음 밤 운전을 시작한 날을 민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나와 택시에 오른 새벽 3시 핸들을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리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그 노래가 나왔어요. 엄마가 축제에서 들었던 바로 그 노래.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자기 자신을 매일 지우는 일이었어요. 월세방 이웃이 준혁 씨하고 부르면 0.5초쯤 뒤에야 반응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요. 거울을 보면 박민수의 얼굴인데 세상은 이준혁이라고 불렀어요. 누구한테도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 이름으로 밥을 먹고 거짓 이름으로 잠들고 거짓 이름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10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사람의 외로움이 어떤 건지 민수는 그때 알았습니다. 밤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뒷좌석에 앉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군대 갔다는 아버지, 시어머니 병원에 다녀오는 며느리, 여행 가는 연인들. 손님이 내린 뒤 빈 뒷좌석을 백미러로 바라보면 그 자리에 순자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 중년 여성이 타면 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어졌어요. 혹시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죠.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밤이 수백 번이었어요. 새벽에 월세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쥐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끊고 다시 누르다가 끊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입 열면 엄마가 다친다. 그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민수의 손을 묶어두었습니다. 명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온 세상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 민수는 빈 택시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손님들이 집에 가야죠 하며 웃는 뒷좌석에서 민수만 집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 밤에는 선바이저를 내려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업고 웃고 있는 사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실내등 아래에서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에 멍이 없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웃음을 10년 동안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매년 3월 15일 순자의 생일이면 빈 택시를 몰고 옛집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떤 해에는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 그때 차에서 내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순자가 아들의 손을 더 꽉 쥐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오지. 왜 안 내렸어? 왜?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미 수천 번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아버지가 더 화낼 거잖아. 그 화가 엄마한테 갈 거잖아. 또 어떤 해에는 대문 너머로 태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둔탁한 소리. 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우지 못했습니다. 백미러의 대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월세방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수천 번을 물었어요. 지키려고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도 엄마는 막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오늘 밤도 그 길 위에 있었어. 엄마 생일이 아니었는데도 가끔 그냥 가거든. 혹시 엄마가 밖에 나와 있으면 멀리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민수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오늘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보였어. 국도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엄마인 걸 알아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잔인하고 운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그 10년 동안 어머니를 홀로 지옥 속에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이 아들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민수가 순자의 무릎 위로 고개를 떨구며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엄마를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협박이 무서워서 엄마가 다칠까봐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엄마 혼자 그 고생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순자는 자신보다 더 큰 몸으로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 따위는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무력한 자신을 탓하며 순자가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달래듯 말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너를 지켜줬어야지. 우리 아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순자의 손이 아들의 등을 천천히 아이가 어렸을 때 잠을 재우며 쓸어주던 그 손길 그대로 쓰다듬었습니다. 34의 남자가 62의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저었습니다. 택시 시계가 새벽 3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울음이 가신 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침에 그 집에 다시 갈 거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자.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앞에 설게. 30년간 한 번도 앞에 서본 적 없는 여자가 처음으로 앞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택시 밖으로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택시가 낯익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아스팔트 위에 어젯밤 순자가 남긴 핏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휴게소 편의점에서 사준 실내화가 순자의 발에 신겨져 있었어요. 입술의 상처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생수로 얼굴을 씻은 뒤였습니다. 택시가 대문 앞에 멈췄어요. 잎이 다 진 겨울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내리지 않은 채 잠깐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맨발로 밟았던 바로 그 땅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가자.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마당에 어젯밤 국물 자국, 현관 앞에 빈 소주병.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숙취에 찌든 얼굴로 태호가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야. 말이 끊겼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순자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옮겨갔어요. 자기보다 어깨가 넓은 남자. 10년 전 24이었던 아들이 34이 되어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던 내 아들이 여기 서 있어. 나는 빈 유골함 앞에서 10년을 밥 차렸어. 태호의 물컵이 현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태호의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동작. 주먹을 쥐는 동작. 그 순간 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순자의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를 등 뒤로 감싸는 자세. 태호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10년 전 멱살을 잡고 밀어냈던 아들이 자기보다 큰 34의 남자가 되어 앞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주먹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태호가 뒷걸음을 쳤어요. 30년간 이 집에서 뒷걸음질 친 건 항상 순자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태호가 물러났습니다. 골목 끝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 옥자였습니다. 어젯밤 순자가 뛰쳐나온 뒤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30년간 옆집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옥자가 담벼락 모퉁이에서 나타났어요. 순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태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태호가 경찰차 쪽으로 끌려가면서 돌아봤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30년간 들어온 그 목소리. 밥상을 엎을 때도, 뺨을 때릴 때도, 유골함을 들이밀 때도 그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옥자가 소리쳤어요. 천벌 받을 놈.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30년을 그렇게 해놓고. 이웃들이 하나둘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차에 태호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경찰차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진 뒤에도 순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짓누르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건 환희가 아니라 믿기지 않는 고요함이었어요. 떨어진 소주병 조각 위로 내려앉는 아침 햇살이 비현실적일 만큼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마른 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이 마당에 서 있었는데 이 집의 아침이 이렇게 조용한 줄은 몰랐습니다. 태호의 고함이 없는 아침이 이렇게 넓은 줄도요. 순자가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벽 앞에 섰습니다. 크레파스 낙서, 삐뚤빼뚤한 집, 손잡은 세 사람. 30년 동안 국물에 젓고 소주에 튀고 피가 묻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끝이 그 낙서 위에 닿았어요. 한참 동안 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부엌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입꼬리가 아주 약간 올라갔어요.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작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부엌에서 지어진 웃음이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옥자가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몇 달 뒤 봄이 왔어요. 재판을 통해 집 명의가 순자에게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사기,
문서 위조,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30년 전명의 이전이 무효 처리된 거예요. 부모님이 평생 모아 지은 이 집이 37년 만에 다시 순자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민수가 함께 집을 고쳤어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깨진 타일을 갈고 마루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부엌벽을 새로 칠할 때 순자가 말했어요. 이 크레파스 낙서만은 남겨줘. 민수가 붓을 내려놓고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철물점에서 투명 코팅제를 사왔어요. 새 페인트 사이에서 크레파스 그림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30년간 태호가 쳐놓았던 두꺼운 커튼을 전부 걷었어요. 남양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그늘진 구석 하나 없이 집 안가득 온기가 차올랐죠. 순자가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가져보는 직업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만들러 왔는데요. 30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건네줬고 순자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순자. 그 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끝으로 글자 위를 쓸어봤습니다. 진짜 자기 이름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이름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은행 통장 위에 찍힌 이 세 글자가 당신은 당신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순자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통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감나무에 연두빛 잎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옥자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나 라면 끓일 건데 같이 먹을래?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였습니다. 새로 칠한 부엌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옥자가 부엌을 둘러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야, 이 집이 원래 이렇게 밝았냐?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커튼을 항상 쳐놨었지. 이제 다 걷었어. 옥자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항상 어딘가에 멍이 있었던 얼굴에 지금은 멍 대신 주름만 있었습니다. 옥자가 라면 그릇에 시선을 떨구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진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의 방 벽에는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걸려 있었어요. 이준혁이 아닌 본명, 박민수로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순자의 주민등록증도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어머니의 이름과 1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의 이름이 같은 벽 위에서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 순자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10년 만에 아들과 밥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가 올라왔어요. 유골함 앞에 10년간 차리던 것과 같은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밥상 앞에는 나무 상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미역국을 한 입 든 민수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먹는 엄마의 미역국이었어요. 입안에 퍼지는 그 맛은 어린 시절 부엌에서 엄마 옆에 쪼그려 앉아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순자가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밥을 먹는 모습, 국을 뜨는 모습, 반찬을 집는 모습까지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눈에 담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왜 엄마? 순자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밥 먹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이 부엌에서 피어난 30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들어왔어요. 분홍빛 꽃잎 하나가 밥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자가 그 꽃잎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려 한참 바라보다가 창가 화분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이 부엌에서 이 소리가 울리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자 씨는 빈 유골함인 줄도 모른 채 10년을 하루같이 밥을 차렸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를 속였지만 자식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단 하루도 거짓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그 처절한 모정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민수 또한 엄마를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이 되어 떠났지만 낡은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10년의 그리움을 견뎠습니다. 멈추지도 내리지도 못하면서 매년 엄마 집 골목을 돌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식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어떤 거짓도 어떤 세월도 엄마와 자식 사이에 놓인 그 보이지 않는 끈만은 끊지 못했습니다. 빼앗겼던 집도 지워졌던 이름도 감춰졌던 아들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30년간 뒷걸음질만 치던 여자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앞에서도 한 발 내딛는 것. 그게 엄마이고 그게 부모 아닐까요? 62의 첫 봄을 맞이한 순자 씨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꽃비가 내리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